이런 경우에도 다 컴퓨팅 파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대체자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발열과 소음이 심했던 그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흔히 쓰는 그 잔디깎기 소음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밈도 만들어지고 망작으로 꼽혔습니다. 완전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음 해에 독특한 결정을 해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달리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9살 때 대만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였어요. 물론 9살이다 보니까 이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사실 미국에서 한 셈이죠. 그럼에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민 1세대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창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문화적 자본을 좀 구축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점이 사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 가라지 창업이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부모님의 집 차고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다가 이제 그게 큰 사업체가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젠슨 황은 당시 이제 한 30을 앞둔 시기였어요. LSI 로직이라는 곳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있었는데 이제 좀쯤 됐을 때 뭔가 1993년이었거든요. 이때가 당시 이제 인텔에서 펜티엄 CPU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윈도우 3.1이 나오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막 붐이 일던 때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를 생각하면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모바일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창업이 있었던 것처럼 젠슨 황도 뭔가 직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들 개인용 컴퓨터를 쓰는데 뭔가 이거 좀 고화질의 그래픽 게임이 곧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지금의 메타 자리에 있던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크리스 말라초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 3인방이 창업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그 가라지에서 창업을 하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호세에 캘리포니아 산호세 베리에사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지금은 좀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지역으로 꼽혀요. 여기 있는 중저가 프랜차이즈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인데 데니스의 한켠에서 여기 싼 가격에 이제 세트를 먹을 수 있고 또 늦게까지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로 구상을 하면서 창업을 처음 시작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업체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용 컴퓨터가 막 나오던 시대다 보니까 젠슨 황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매달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냐면 사양, 가격, 그리고 어떤 기능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차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 초반까지 갔을 때는 200여 개가 서로 난립을 하는데요. 이걸 제패하고 1위 자리에 오른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시작을 했지만 1999년에 처음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GPU에 해당하는 지포스 256을 발명해요. 근데 이게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기존의 그래픽 카드와는 다르게 이제 연산 처리 장치를 넣어서 이제 그래픽이 훨씬 이제 실감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GPU라고 명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대체 불가능한 1위가 되었고 이때 원래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구두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ATI라든지 여기도 2002년에는 파산이 됐고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도 결국에 지금의 AMD에 인수되면서 엔비디아가 그 한 10년여간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1위의 GPU 업체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엔비디아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엔비디아가 물론 PC 시대의 GPU의 강자였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흥미롭게 이 모두가 수혜를 입었던 그리고 이때 정말 강력한 구글, 메타, 트위터 같은 기업들이 탄생했던 모바일 시대를 건너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AI 시대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는 모바일 시대를 건너뛰었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엔비디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을 수 있을까? 저도 이게 항상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시기를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사실 모바일에 도전하는 시기고 모바일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바보 되는 그런 내가 이 흐름에 이렇게 올라타지 못할 경우 낙오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SoC
SoC, 그러니까 모바일 시스템 온 칩 테그라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그라를 좋은 성능에 또 여기는 GPU가 워낙 이제 기능이 좋다 보니까 강력한 GPU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칩을 이제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엔비디아는 후발주자예요. 모바일에서는. 퀄컴이 이미 모뎀 칩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퀄컴 입장에선 엔비디아와 이 파일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모바일 칩을 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여기 엔비디아 쓸 거면 우리 지금 너희한테 모뎀 칩 줄 수 없다. 이렇게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도 처음에는 경쟁에 같이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에서 모뎀 칩 개발 업체인 아이세라를 아예 인수해가지고 퀄컴이 너네께 안 준다면 우리가 아이세라 이거 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이 모바일 업체들한테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결국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젠슨왕이 딱 자기가 원칙을 내세운 게 있어요. 모두가 뛰어드는 시장에서는 기꺼이 경쟁에서 게을러지고 우린 거기를 빠져나온다 하고 굉장히 큰 결정을 합니다. 이거 사실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점유율 딱 한 자릿수라도 얻으면 엔비디아는 지금 있는 매출에 훨씬 큰 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분석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 사실 테그라를 접은 건 아니었고요.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부문에 테그라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이어왔고요. 그 동시에 그 시기에 뭐에 집중했냐면요. 사실 근거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2006년 11월에 아주 특이한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GPU 상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인 쿠다라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 GPU가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주어진 기능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서 컴퓨팅 소프트웨어 스택을 넣었다는 건 누구나 코딩을 해서 원하는 방향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GPU를 범용 GPU로 바꾼 거예요. 그때 엔비디아가 사실 쿠다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는 건지 이해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지? 그럼 사람들에게 이걸 쓸 수 있는 고객군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 고객군한테는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습까지 시키면서 아예 새롭게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히 빠르게 될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쿠다 생태계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는 가망이 없다 하면서 주가도 80% 이상 떨어지고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사실 여기서 빛을 본 게 있어요. 이거 뭔가 신호가 감지되는 것 같다. 사실은 엔비디아에서 생각했던 거는 뭐 의생학, 선체 물리학 이런 쪽에서 이 우리의 범용 GPU를 쓸 것 같은데 했는데 의외로 딥러닝을 연구하던 AI 연구자들이 우리 옛날에는 이거 CPU 200개 돌렸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 GPU 하나만으로도 잘 돼 하면서 그 오늘날 이제 AI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은 교수님이 먼저 그걸 쓰셨고 이후에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님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쓰시면서 연구자들 이거 써봐 하면서 AI 생태계가 확산됐고 그분들을 시작으로 사실 쿠다 생태계가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모바일을 건너뛰고도 바로 AI로 넘어가서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시기가 사긴 했죠. 그렇지만 늦게 들어갔습니다. 네. 기자들의 특징이 항상 취재는 열심히 하고 그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죠. 사긴 했지만 수익률이 아직 100%가 안 된다는 점. 네,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제가 사실 열심히 취재를 한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의 이제 현지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플에서 WWDC에서 당시 비전 프로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랑은 한국 매체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인터뷰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 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만나고 했지만 굉장히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저는 취재를 할 때 밑단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과연 이 밑에 흐르는 그 기세가 어떤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좀 여기로부터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 엔비디아에서 신사옥에서 열린 이제 해피아워 그 시간에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뭐냐면 매주 목요일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해피아워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갑자기 바가 열리고 바에서 이렇게 뭐 스낵 하면서 뭐 직원들이 좀 릴렉스하고 서로 간에 이제 좀 교류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분위기거든요. 뭐 칠링 한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서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새로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젊은 엔지니어분들인데 저는 이 회사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이 회사를 마지막 회사로 삼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제 귓가에 굉장히 박혔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실리콘밸리에 가서 가장 크게 이제 현실을 직시했다고 해야 되나? 환상이 깨진 부분도 우리로 생각했을 때 이 회사에 소속인 것만으로 굉장히 큰 훈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항상 좀 사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성장 계속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좀 정체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항상 그런 이직의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은 심지어 나이 든 엔지니어도 아니고 한창 이제 커리어의 이 중반에 있던 분들이 이 회사를 마지막 회사로 삼고 싶다. 그때부터 조금 이 회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사실 그런 챗 GPT발 그 생성형 AI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주목받기 전이었음에도 이 회사는 뭔가 다르다는 촉이 와서 좀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미국 주식의 주인공이 엔비디아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굉장히 그 AI 둠어들과 붐어들이 이렇게 조금 팽팽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22년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에 오픈 AI의 챗 GPT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정말 AI에 있어서 아이폰 모먼트다 하면서 너무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마다 이 컴퓨팅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걸 이만큼의 그 뭐 AI 모델을 만드는 거나 하다못해 그 커스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컴퓨팅 파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뭐 예를 들면 당시에 호퍼 아키텍처의 H100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모든 빅테크가 몇만 개씩, 몇천 개씩 이걸 사려고 대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당 뭐 개당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품귀 현상까지 빚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2년 해봤는데 과연 돈을 번 사람 여기 누구 있어? 약간 이렇게 의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오픈 AI에서 처음으로 GPT 프로 새로운 또 구독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월 200불에 달하는. 근데 이번에 오픈 AI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3년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갔었을 때만 해도 이제 하루짜리 그 개발자 데이 행사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12일간의 그 오픈 AI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다른 새로운 그 서비스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눈이 혹해서 이거 진짜 월 200달러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부분들. 예전에 사실 그 챗GPT 20달러도 월 20달러도 투자하기 조금 고민되는데 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성능이라면 200달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이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버블론 자체는 좀 지나가는? 왜냐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전이기를 다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잠시 나왔던 때인 것 같은데 오픈 AI를 시작으로 정말 이 AI 서비스가 사람들의 지갑을 심지어 일반인들의 지갑까지 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모멘텀이 이제 곧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2년 말에 오픈 AI가 나왔을 때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오픈 AI의 챗 GPT 하면서 오픈 AI발 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사실 돈을 번 건 엔비디아였거든요. 모든 기업의 컴퓨팅 인프라를 공급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1848년에 골드러시랑도 굉장히 비슷한 풍경인데 모두가 금을 채취하러 이제 갔죠. 그렇지만 이제 사금을 캐려면 각종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공급해주는 게 엔비디아예요. 사실 거기서 누군가는 정말 금을 캘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사금 단계에서 이거 좀 안 됐네 하고 포기하고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그 모든 양쪽에 모두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서 이제 당분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대체자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굉장히 응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을 내놓는다 발표를 하는 순간 또 엔비디아에서 다음 로드맵이 나와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선두주자가 간격을 많이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21년에 다시 복귀했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씁쓸하게 퇴장하시게 된 배경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실 투자 중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의 뭐 가격이 적정하다라든지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까지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하나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액면 분할을 할 때까지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후에 계속 그 다음 세대 아키텍처인 블랙웰이 이제 출시가 지연되고 또 시장에서 너무 냉혹해진 거예요. 뭐 지난 2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지금 블랙웰 너네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결함이야? 라든지 지금 뭐 예상보다 성장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AI 정말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냉혹하게 이제 돈을 벌었음에도 굉장히 냉혹한 비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것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렸어요.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건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좀 나쁜 파도를 잘 견디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보통 그랬을 때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로 응전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열린 자세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요. 결국에 10월에 TSMC와도 우리 잘 협력해서 그 블랙웰 아키텍처의 결함 찾았고 이제 성공적으로 또 다시 출시에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10월에 비스트 모드가 되면서 시총 1위를 찍고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뭐 중국과의 리스크 있을 때나 어쩔 때나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있고 그에 따라 출렁이긴 할 텐데 엔비디아는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엔비디아의 업사이드가 있다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1위의 엔비디아가 망할 뻔 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 엔비디아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도전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헛발질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세콰이어 캐피털에서 돈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첫 제품을 내놨어요. 그런데 본인들끼리는 이거 너무 완벽해. 막 다 기능을 갖춘 스위스 아미카리아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래픽카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뭐 아이오 포트 있고 3D 그래픽 지원되고 뭐 이런 기능을 사실 생각보다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5만 개를 출하를 했는데 24만 9천 개가 돌아왔어요. 도매상을 통해서. 완전히 처참한 실패였죠. 1000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야흐로 95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나신 분들. 근데 윈도우 95가 나왔을 때요. 근데 이 윈도우 95는 사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충격을 전 세계인에게 준 사건이거든요. 개인용 컴퓨터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많은 그래픽카드 업체들이 나왔어요. 거의 뭐 하루가 다르게 창업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렌더링 표준을 이제 사변형으로 잡고 있었어요. 사각형 폴리곤 그리고 포워드 매핑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든 뭐 중간이든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은 다 삼각형 폴리곤을 기본 그 렌더링 표준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 이 API 도구 모음에서 다이렉트 X에서 이거 삼각형만 지원할 거야. 사각형?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엔비디아 제품이 사양길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당시에 게임에서 세가와 이제 한 500만 달러의 계약을 마친 상태였어요. 이걸 근데 사변형 상태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로선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거 사변형을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원래대로 방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금 500만 달러 날아가고 아예 회생 불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엔비디아는 이제 아예 지금의 그 엔비디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제일 원리 사고로 돌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 같은 조건, 같은 동기부여 상태, 그리고 같은 기술과 뭐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 어떤 결정할 거야? 계약 파기 상관없이 우리 새로운 아키텍처 선택할 거야. 새로운 표준으로. 그리고 대신 그
500만 달러를 어떻게든 잃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딱 6개월의 런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2년이 걸려서 만든 것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짚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이때 대단한 결정을 한 게 사실 그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지 제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에게 맡겨요. 뭐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맡기고 나서 다시 칩을 받아봅니다. 그거 이제 테이프아웃이라고 하는데 아웃된 칩을 받아서 여기에다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것저것 돌려봐서 버그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 있어요? 그러면 다시 TSMC에 보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한 4계절 지나가는 건 기본으로 해서 2년이 걸린 건데요.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런웨이가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테이프아웃을 해서 그때부터 이걸 점검하는 과정이 과연 필수적일까?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테이프아웃은 단 한 번으로 끝낸다.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뮬레이션 기계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한 수백만 달러였대요. 근데 돈 없는 회사가 정말 마지막 돈을 들여서 이걸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교대로 직원들을 돌려서 계속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테이프아웃을 한 번만에 실제로 끝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리바 128이거든요. 이게 이제 100만 장 이상 팔려서 대성공을 거두고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의 발판을 만드는데 첫 단추를 깼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만든 기업 문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독특한 점이 지구상 가장 작은 대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젠슨 황이 지난 5월에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엔비디아의 직원 수가 사실 시총 1위를 넘보는 기업인데 직원 수가 단 3만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의 생산성이냐면요. 1인당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정말 실리콘밸리에서는 화제가 됐던 부분도 있는 게 지난 2023년 초에 이제 뭐 메타,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서 사람들을 해고했는데 이 해고한 사람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의 직원 수가 더 작다는 점이었죠. 근데 이게 요새는 가장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생산성과 임팩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굉장한 장점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래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션이 보스다라는 원칙 속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탁 트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탁 터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지적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거를 컬처피스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 이런 부분 잘못했어 라고 사실 직장에서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걸 말할 경우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기회비용이 생겨요. 근데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이 실수까지는 좋다. 근데 이거 빠르게 실패하고 그냥 이거를 정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실패 같은 것에 방어적인 분위기가 되면요. 처음에 뭔가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일을 키우고 그게 결국에 조직 전체에 실패로 안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수가 실패로 가는 그 골든타임을 잘 막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터놓고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걸 굉장히 엔비디아에선 중요시하고요.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실패는 공유하되 이걸 가지고 서로 탓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있어서 누군가가 휴먼 에러가 그냥 그 실패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발열과 소음이 심했던 그 그래픽카드를 출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흔히 쓰는 그 잔디깎기 소음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밈도 만들어지고 망작으로 꼽혔습니다. 완전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음 해에 독특한 결정을 해요. 다음 버전을 만들 때 이 실무팀들을 그대로 이제 그 프로젝트에 투입시킵니다. 그런 대신 전사가 모여서 당시엔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전사가 모여서 이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이제 추적해서
이유들을 밝혀요. 근데 이거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쾌한 자리였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탓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실무자 4명이서 다시 마케팅 영상도 찍습니다. 지난 가을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뭐 우리는 할리데이 스펜슨 같은 아주 시끄러운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어 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 자신들의 실수를 좀 희화하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았는데요. 이것처럼 좀 실패에 대해서 서로 좀 열린 분위기가 있습니다.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60명으로부터 뭐 임원들 60명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정말 부지런한 CEO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동시에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1대1 보고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 60명한테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1대1 보고를 없앤 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조직의 그 정보를 차단하고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섬세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직원들도 비교적 항상 그 회의에 뭐 인턴부터 임원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자리에서 동등하게 그 정보들을 공유받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젠슨 왕이 내세우는 미션과 직원들의 머릿속에 미션이 동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왕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좀 판단의 여지가 좀 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요소들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일까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요? 지난 11월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체하고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거거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보고서 거기에 들어갈 종목을 정해요. 결국에 이 인텔이 그동안 반세기 넘게 가져왔던 패권이 이제 완전히 엔비디아로 이동했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인텔을 대체한 건 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텔이 그 고든 무어가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그 반도체 집적 회로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해서 성능이 높아진다. 이런 무어의 법칙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CPU 기능을 이 속도에 맞춰서 향상시켜 왔습니다. 근데 젠슨 왕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GPU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도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GPU의 성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 그리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점점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년마다 2배의 성능 상승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한다 하면서 일종의 기준점으로 본 거예요. 무어의 법칙을. 근데 어느 순간 무어의 법칙을 인텔조차 지키지 못하는 때가 왔어요. 그랬을 때도 엔비디아는 꾸준히 이제 2년에 2배씩 이 법칙을 지켜갔거든요. 그러면서 황해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즈음 해서요. 그 직전부터 나오지만 이제 그때쯤에 확실해졌는데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젠슨 왕은 무어의 법칙조차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거기로 한계를 정할 게 아니다. 이거조차 넘어서야 한다. 하면서 일종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흥미로운 게 지난 3월에 블랙엘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어요. GTC 2024에서. 근데 불과 3개월인 6월에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서 갑자기 우리 2026년에 다음 아키텍처인 루빈을 양산할 거야를 발표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표가 확 당겨진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리듬은 2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년 수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사람들은 이걸 엔비디아 시간표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업계에서 특히 다른 업체에서 우리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 엔비디아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SOL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 속도라고 내세우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모든 그런 물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만약에 빛의 속도라고 쳤을 때 대기권의 밀도와 습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했을 때 우리가 빛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무엇일까? 이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거했을 때 최대한 낼 수 있는 속도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번 그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는 것도 새롭게 공정을 점검해서 엔비디아의 시간표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의 엔비디아와 지금의 엔비디아를 굉장히 달라지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도전한 게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바일 시대에도 모바일에 다 이렇게 기웃기웃거릴 때 우리는 상품화된 시장에선 기꺼이 경쟁에서 빠져나온다.
하고 당시에 이제 그 AI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던 게요. 그 좀 미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EIOFS라는 개념을 많이 낼 거예요. 뭔가 신사업에 진출할 때. 근데 이게 뭐냐면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 성공의 초기 지표라고 하면은 뭘 떠올리세요? 사실 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시장의 소비자가 될 만한 잠재적 규모, 그리고 또 이거에 따른 매출 흐름이 이렇게 될 거야 예상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애초에 수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없고요. 그냥 이거 정말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걸 뛰어들었을 때 이전과는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보고 이걸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라스트 컴퍼니를 쓴 정혜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11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지난 2년간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이제 현지에서 빅테크를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2년 있었고요.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쓴 더 라스트 컴퍼니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강자에 오르기까지 젠슨항에 남다른 철학과 이 철학을 뒷받침하는 조직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탐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업력을 다룬 책이라든지 투자서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떤 미션하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생생한 뒷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조직을 내가 정말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리더분들이나 뭐 중간 관리자분들, 이분들께도 저는 절대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이지만 사실 저와 같은 한 7년에서 10년 차 사이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은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한 좋은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업력이 적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좋은 회사에 대한 상상력 없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 내가 바꿔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많은 의욕들이 그냥 좀 패배감, 열패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그리고 우리가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꾸려진 조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좀 상상력을 넓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좀 내가 어떤 거에서 새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